안녕하세요. 여기 또 화면으로 이렇게 돼 있네요. 제 수업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하고 옆에 한림학원에서 수업을 해요. 근데 한림학원 수업은 뭐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달에 이미 마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 아시죠? 이미 그쪽 강의실이 이제 이쪽 쪽에서 제일 큰 강의실 대강의실인데 이미 지난달에 이미 마감이 다 났습니다. 12월 달 이제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냥 다 뒤로 대기예요. 제가 이투스 소속의 강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업을 하나를 사실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두 군데서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주로 이제 지금 예비 고3 학부모님들이신가요? 네.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이제 고3 올라가면서 학부모님들이 막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회가 2개 더 남았는데 이 윈터 시즌에 설명회를 37개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이투스에서 온라인 수업을 인강을 진행을 하고 이투스에서 전 과목 다 합쳐서 현장 수강생이 가장 많아요. 뭐 대치, 목동, 뭐 평촌학원가, 중계학원가 다 하는데 중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강북청소라고 항림하고 뭐 다 썼어요. 명인하고 뭐 모든 학원들이 다 왔었는데 여기를 오게 되면 대치를 이동하기가 힘들어요. 그래갖고 이제 수업을 그동안 안 하다가 4년 동안 찾아왔던 학원이 항림학원이어서 거기서 이제 올해 처음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 들어오자마자 마감이 되면서 이렇게 쭉 잘 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계에서 수업을 이제 내년에 여기 회사에서 가만 안 있죠. 이투스 회사에서 제 회사 소속인데 옆 학원에서 수업하니까 너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수업을 하나 하게 됐는데 뭐 수업 그 설명회를 다니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너무 이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윈터도 보내시고 어떤 애들 기숙학원 보내시고 우리 이제 고3 되는데 막 체력 부족하면 어떡하냐고 막 하시는데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애들 공부 안 해요. 이게 학부모님들께서 단단히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체력이 부족할 정도로 애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런 데 다니실 필요 없어요. 애가 알아서 해서 대학 가겠죠. 제 조카가 이번에 제 수업을 들었어요. 제 조카가. 대치강에서 수업을 듣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걔가 이번에 수능 다 합쳐갖고 6개 틀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과인데 의대는 일단 확정이고 어디 의대를 가느냐만 딱 걸려 있는데 걔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랬어요. 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조카가 물론 걔는 이제 제 수업을 다 무료로 들었죠. 조카니까. 사촌 누나한테 말했어요. 사촌 누나의 아들인데 내비둬라 그냥 어차피 갈 거면 가고 못 가면 못 가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는 애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 애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로 워낙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윈터 같은 데도 많이 보내시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진짜 기숙학원에 그냥 한 달 딱 박아두시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 6월 평가원 지나고 이렇게 하면은 하는 애들이 그냥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안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뭐 수능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뭐 다들 어떻게 나왔는지 아실 테니까.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국어는 난이도가 어땠죠? 쉬웠죠. 비교적 약간 쉽게 출제가 된 건데 이게 언어 매체 기준 보면 1등급 컷이 92점이면 그냥 뭐 마냥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됐죠. 작년 같은 경우에 국어 영역 1등급 컷이 뭐 84점 이렇게 뜨면서 수학보다 더 어려운 시험 이랬었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쉬워졌고 최근 5년간 중에서도 가장 쉬운 시험이었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화법과 작문으로 봤을 땐 실패를 했고 이건 너무 쉬웠고 언어와 매체를 봤을 때는 제대로 잘 출제를 한. 평가원에서 1교시가 너무 어려우면 애들이 그냥 1교시 끝나고 시험을 포기해버립니다. 작년 수능이 그랬었거든요. 1교시 딱 끝나고 시간 안에 푼 애들이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에 한 집은 내리 찍고 이런 애들은 1교시 끝나고 포기.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서 욕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국어 영역 출제위원들이.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같이 내지 말자. 이러면서 좀 쉽게 내려고 했던 것 같은데 1교시 1등급 컷을 90점을 목표로 출제를 합니다. 평가원에서. 근데 92점 정도 언어 매체가 딱 떴으니까 이거는 비교적 성공을 했는데 화법과 장문이 너무 쉽게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4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선택 과목 2개가 있으면은 어느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절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이보다는 분명히 좀 더 어려워질 겁니다. 특히 화법과 작문 선택자들은 조금 이보다는 많이 어려워지겠죠.
요거는 난이도 조절 실패. 근데 언어 매체는 요 수준 정도면 괜찮겠다. 이렇게 출제를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요즘 수능 국어가 애들이 이제 뭐 어렵다 하는데 크게 봤을 때 한 세 가지 특징 정도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영역 간의 융합 출제.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학력고사 보시거나 수능 첫 세대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텐데 그 당시에는 뭐 시는 시대로 소설은 소설대로 뭐 문법은 문법대로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즘 막 섞어서 내버리죠. 그 예를 들면은 애들이 싫어하는 비문학 안에서도 가나형 주제 통합형 지문이라고 해서 두 개의 지문을 놓고 비교하는 형태의 융합 지문 이런 게 출제가 됩니다. 애들이 싫어해요. 그다음 문학 같은 경우에도 시 두 개, 수필 하나를 섞어서 융합 지문 이렇게 내요.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작, 융합, 언매, 융합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 내신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요. 학교 내신은 지금도 시는 시대로, 문법은 문법대로 이렇게 나오죠. 영역가를 넘나들면서 출제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 그냥 읽으면 사실을 풀 수 있는데 융합 지문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지문의 생김새 자체가 생소한 거죠. 좀 생소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딱 글을 읽을 때 이 지문의 형태 자체가 생소하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해요. 분명히 한글이어서 읽을 수는 있는데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런 융합 지문들 때문에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가 괴리감이 많이 커졌어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내신을 하면서 자동으로 준비가 되는 게 아니라 따로 공부를 해야 하는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그다음 두 번째로 독서 영역 같은 경우가 좀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죠.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세요. 올해는 좀 쉽게 나왔다고 하는데 내년 수능은 난이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출제위원이 아닌데 모르죠. 사실은 출제위원도 몰라요. 본인이 내놓고 이 정도면 컷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예상은 하겠지만 절대로 거기에 맞춰지지 않습니다. 출제위원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있습니다. 요즘에 경향 자체가 어떠냐면은 이거죠, 이거. 화작 선택자건 언매 선택자건 애들이 많이 틀린 10문제 가운데 70% 이상이 비문학, 독서 영역. 비문학에 싹 다 몰아서 틀립니다. 이거는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5년 전, 10년 전에도 이랬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결과는 뻔하게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애들이 비문학에서 몰아서 틀리게 될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비문학 교육이 학교에서 잘 안 돼 있죠. 분명히 평가원 출제 교수님은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은 국어 영역이 세 덩어리예요. 세 덩어리.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17문제, 17문제, 11문제 이렇게 세 개 덩어리인데 평가원 출제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난이도 안배를 골고루 하였다. 당연하죠. 왜 매년 비문학만 어렵게 내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가르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골고루 난이도 안배를 했는데 애들은 비문학에서 싹 몰아서 틀리게 돼 있습니다. 이건 애들의 잘못이 아니라 학교 교육 과정 자체가 그렇게 편제가 돼 있죠. 지금 애들이 학교에서 뭐 배우는지 잘 물어보시면 내신 대비의 수월성이나 내신 출제 수월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주로 국어 시간에 문학 그리고 문법 이쪽 중심으로 국어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애들도 관동별곡, 삼위인곡 이런 거 옛날에 배웠던 거 좀 기억나시죠? 배워요, 똑같이. 그럼 문학을 그런 것들을 배우면 비문학도 정보량이 많은 과학 기술 지문은 이렇게 독해를 한다거나 경제 지문에 3점짜리 그래프 문항이 출제가 되면 이렇게 풀어야 한다거나 이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 거 안 배워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냥 비문학을 못 해요. 결론은 비문학을 잡는 애가 1등급이 나와요, 국어는. 자, 그다음에 문학 같은 경우에는 EBS가 중요하죠. EBS의 문학 체감 연계율이 좀 높습니다. 이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문학, 비문학 선택 과목 셋 다 똑같이 연계를 해요. 근데 애들이 피부로 느끼는 건 문학. 왜냐면 이제 비문학 이런 건 연계를 하는 방식이 어떠냐면은 선택 과목도 마찬가지고 소재 차용 연계라고 해서 EBS의 소재를 따다가 글을 새로 써요, 출제 교수님이.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선 내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런 말을 이게 끝이에요. 근데 문학은 원작을 훼손해서 출제할 수는 없죠. 그 원작을 갖다가 그대로 지문을 실어서 출제하다 보니 마치 내신과 같은 나 이거 배웠는데 이걸 느낄 수 있는 건 사실 문학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나오면 문학 중심으로 공부를 많이 시키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이 선택 과목 때문에 애들이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막 선택합니다, 애들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상적인 선택의 과정은 이래야 됩니다. 학교에서 고1, 고2 때 고3 올라가기 전에 화작도 배워보고 언어 매체도 배워본 상태에서 나는 수능 시험 이걸로 볼래. 정상이죠, 이게. 집에 가서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고1, 2 때 화법과 작문을 학교에서 제대로 배운 적이 있는가? 없습니다. 지금 자녀시죠, 옆에. 그죠? 학생이죠? 고1, 2 때 학교에서 화법과 작문 많이 했어요? 화법과 작문이란 과목으로? 그러면 언어와 매체는? 3학년 때? 2학년 때 두 과목을 다 했어요? 이 학교가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통 학교들은 과목명을 화법과 작문이라 걸어놓고 그다음 그 시간에 문학을 가르치고 보통 이런 식으로 수업을 많이 진행하거든요. 애들이 선택을 할 때 어느 게 본인에게 맞는 건지를 잘 모르고 언어 매체가 표점이 유리한데 이러면서 그냥 막 언어 매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회 많이 다녀보셨겠지만 자, 일단 학교에서는 언어 매체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특히나 상위권 학생일수록 표점에서 유리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선 화법과 작문 내신 문제 내려면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언어 매체는 문법이나 이런 것들 문제 내기 너무 쉽거든요. 평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언매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요. 학원은 더 심해요. 학원은 겨울방학 특강 같은 거 이렇게 여기저기 학원 시간표들 보시면 언어와 매체 겨울방학 6회 특강 막 이런 거 있을 거예요. 화법과 작문 특강 보셨나요? 없어요. 즉 이걸로 강의 개설을 하면 수강생들이 와요. 근데 화법과 작문으로 특강 개설을 하면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원 입장에서 돈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을 언어 매체 쪽으로 유도를 하죠. 설명회 때 뭐라고 하면서 표준 점수가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거는 같은 점수를 맞았을 때 그렇단 얘기죠. 올해처럼 화작에 비해서 언매가 워낙 어렵게 출제가 되면 이거 했으면 다 맞았을 애가 이거 했는데 3개 틀렸다. 그러면 이거 한 개 나아요, 차라리. 이런 걸 생각을 안 하세요. 까부원이들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언매하고 다 맞으면 되죠. 그게 되면은 이런 데 안 오셔도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실한 건 내년에는 이 표점 간의 차이를 좀 줄이겠죠, 나라에서. 그러니까 언매는 살짝 지금보다는 쉽게, 언어 매체는 화법과 작문은 지금보다 살짝 어렵게 가겠죠. 이게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애 성향에 맞게 선택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화법과 작문은 학습 부담이 적어요. 왜냐면은 개념으로 승부 보는 과목이 아닙니다. 제대로 꼼꼼하게 읽었으면 문제가 풀리게 돼 있어요. 올해 수능 난이도라면 학부모님께서 한번 읽어보셔도 문제 푸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다 읽고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풀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리고 표준 점수에서 같은 점수라면은 조금 불리할 가능성이 있죠. 아까 보셨죠? 등급 컷의 차이를. 근데 언어 매체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문법이거든요. 문법만 해도 책이 이만합니다. 꼭 공부하려면 학습 부담이 상당히 많죠. 그 매체 언어, 매체 파트는 분명히 고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학교들이 그거 설명 거의 안 합니다. 그게 지나갑니다, 그냥. 매체 파트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거 뭘 가르치라는 거야 이거 이러면서 그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수능에는 언어가 5문제고 매체가 1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6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또 따로 공부해야 되니까 학습 부담이 많고, 그다음에 시간 단축 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공부하는 과정은 괴롭지만 문법 같은 과목은 제대로 공부한 아이들은 이거 배운 거야 딱 이거 그거 아니야 딱 답이 딱딱딱딱 떨어져요. 그래서 이과 애들이 사실 이쪽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표점에서 같은 점수라면 유리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우리 애는 의대 보낼 거니까 언어 매체 시켜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특히 대치동 맘들 저한테 수능 이 설명 끝나면 쭈루루 나오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우리 애가요, 우리 아들이 의대를 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 제가 여쭤봐요. 아들도 그런 생각인가요? 그랬더니 그건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의대를 가야 되니까 이걸 선택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수학이다. 수학이면은 의대나 뭐 최상위권 서울대, 공대 이런 데 진학하려면
확통을 하면은 아예 원서 지원을 못 하죠. 그러면 국어에서 화법과작문을 하면은 서울대 의대 지원을 못 하느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이건 뭘 선택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을 보셨을 때 우리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 그리고 뭔가 읽고 푸는 건 잘하는데 암기 과목을 좀 싫어한다. 이런 성향의 아이들은 그냥 화법과 작문이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어렸을 때 책을 너무 안 읽었다. 이건 부모인 내가 봐도 우리 아이가 좀 너무 무식하다. 근데 애가 시험 범위가 주어진 부분, 그러니까 딱 암기식 그런 것들에선 성과를 잘 내더라. 이런 친구들은 언어 매체가 맞아요. 아이의 성향을 보고 선택을 시키셔야 6평 끝나고 후회를 안 해요. 6평 끝나고 나서 막 부랴부랴 언매 그냥 막 하라고 그러니까 하다가 6평 끝나고 나니까 한 3개, 4개 틀리고 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이렇게 바꾸거든요. 애들이 화작으로. 뭐 이걸로 바꿔갖고 나머지 한 5개월 준비하면 되느냐. 이미 늦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성향 잘 선택해서 딱 시키시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공통과목부터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공부를 시키시고 그 다음 선택과목 아이의 성향에 따라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항목 잘 보셔야 되는데 애들이 결국은 기출과 EBS를 가지고 수능 공부를 하게 돼요. 제가 중계동에 수업 올해 처음에 왔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걸 반대로 공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들이 기출 문제를 풀면서 최근 5년간 수능평가원 기출 이런 걸 풀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뭘 하냐면은 기출을 가지고 지문의 내용 학습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문 분석을 하겠다 이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기출, 이미 출제되었다. 최근 5년 안에 출제된 지문은 내년 수능에 절대로 재출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애들은 지문 분석을 막 합니다. 막 지문에다가 받아 쓰면서 지문을 분석해요. 그리고 EBS를 가지고는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요? EBS 수능 특강 다 했니? 공부했니? 다 풀었어요. 이렇게 문제집으로 활용을 합니다. 문제풀이의 도구로 쓰는 거죠. 바뀌었죠. 기출을 가지고 문제 유형별 풀이법 이런 전략을 공부하는 거고 EBS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지문이 연계가 되니까 지문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출을 지문 학습하고 EBS를 문제집으로 써요.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거꾸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아까 뭐 저 오기 전에 뭐 영상 같은 거 막 나왔었죠. 이거 이제 올해 이제 왼쪽이 수능 시험지고 오른쪽이 이제 제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인데 제 아이들이 올해 수능을 잘 봤어요. 특히 중계들이 초대박이 났어요. 올해 처음 온 지역이라서 좀 신경 써서 가르치긴 했는데 학림에서 워낙 성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뭐 수업 열리자마자 다 마감이 나고 이렇게 됐겠죠. 올해 중계 애들 뭐 다 맞은 애도 있고 하나 틀린 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저께 서울대 의대 합격자가 나왔어요. 제자 중에서. 이렇게 막 합격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수업 자체가 중계 애들 보니까 상위권 애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학림에서 구성원들을 보니까 하나고 애들이 이쪽에 있나 봐요. 하나고 뭐 저기 어디죠? 학교들을 하도 헷갈려서 너무 많으니까 서라벌고 여기 그 학교 하나 뭐죠? 대진고 말고 그 좀 선덕고 이런 애들이 뭐 공부를 좀 하나 봐요. 걔네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도 잘 가고 시험도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자체가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문학은 연계지문, 전지문 100% 다 적중입니다. 근데 비문학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수능을 출제하는 교수님이 자기가 직접 작성하는 글이기 때문에 어디서 봤던 글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올해 요거 잘 보시면 왼쪽이 수능 시험지예요. 독서는 지문의 내용이 독서는 필자와 간접적으로 대화하는 소통 행위인데 뭐 배경지식과 관점을 바탕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죠. 오른쪽이 제 모의고사 파이널에 있었던 제 신형균 파이널 모의고사 뭐 이간 모의사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 있었던 거. 독서는 글을 매개로 작가와 독자가 만나서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의사소통 행위다. 이 똑같아요 내용이.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요 지문 잘 보시면은 6문제짜리 주제 통합형 장문 독해 지문. 인문지문을 보시면 수능시험지에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의 서학의 수용, 특히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오른쪽이 제 교재예요. 제 교재 보시면 18세기의 실학자 이익이 서양 의학을 받아들일 때 해부학과 생리학 똑같죠 내용이. 이런 게 비문학까지 이제 적중이 되면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파이널 모의사 본 건데 이거
이러면서 지문을 굉장히 빠르게 읽고 그러면서 문제를 수월하게 좀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준킬러 지문이었던 사회 지문도 법 지문이었죠. 민법에서 채권자, 채무자 뭐 이런 내용도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었던 내용입니다. 언어 같은 경우에는 언어 매체는 5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시험 잘 봤어요, 애들이. 이번 중개학력 여기 있죠, 애들. 여기 평촌에서 수업 들은 애가 하나 틀려서 97점 맞은 애가 얘가 이제 제 수업 여기 보면은 이제 얘 재수할 것 같다고 써있죠. 국어 97점 맞고 다른 거 망한 거예요. 다른 과목 수학 같은 거. 얘가 제 수업 듣기 시작할 때 국어가 처음에 이제 8등급이었어요. 8등급. 국어 8등급이 뭐냐면 한글 할 줄 아는 원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국어 영역은 학생들은 알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열심히만 읽고 풀어도 8, 9 이런 등급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8등급. 근데 얘 같은 경우에 수능에서 97점이니까 한 개 틀린 거죠. 국어는 이게 사실 가능하기도 해요. 수학은 이런 일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국어는 시험지가 다 뭘로 돼 있죠? 한글로 돼 있어요. 9등급 맞는 애도, 그러니까 수학 9등급에는 4점짜리 문항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아예 접근을 못 해요. 근데 국어 영역은 9등급이라 할지라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용이 다 한글로 써 있어가지고. 그다음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또는 고전 문학을 어떻게 읽어야 할 것이냐, 정보량이 많은 비문학 지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어떤 스킬이나 어떤 독해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이제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수학 1등급과 수학 4등급은 아는 것에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난다. 수학 1등급 아이들이 아는 것을 수학 4등급 아이들은 모른다. 근데 국어는 그렇진 않아요. 예를 들면 국어 1등급 맞는 애가 지규법, 은유법, 의법 이런 거 다 아는데 국어 4등급은 그 지규법, 은유법도 모르냐. 다 알아요, 걔네도. 서리법이 뭔지 대구법이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똑같이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나죠.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느냐만 정확하게 딱 파악을 해가지고 그 지점을 잘 짚어주면 국어 영역은 사실은 한국인이면 누구나 1, 2등급을 맞을 수 있는 과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런 부분. 요즘 아이들의 특성 자체가 어떠냐면은 뉴스에서 이거 많이 보셨죠? 요즘 아이들 문해력이 떨어진다. 문해력, 글을 이해하는 력, 능력. 애들이 문해력이 떨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렇죠.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활자 세대가 아니라 미디어 세대예요. 어머님들은 어렸을 때 이제 책도 읽으시고 신문도 이제 읽으시고 이러면서 자랐지만 요즘 애들은 그렇지 않아요. 화면이 익숙한 세대고 이미지로 보는 것들이 익숙한 세대예요. 그것도 긴 거 싫어가지고 막 유튜브 쇼츠 막 이런 거 좋아하는 이런 세대 아이들에게 수능 국어는 사실 스타일이 안 맞는 거예요. 이거. 그러다 보니까 어휘력도 너무 부족하고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어휘력이 어느 정도냐면은 고전 문학이야 뭐 한자어도 있고 고어 표기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공부해야죠. 근데 비문학 다 그냥 우리가 쓰는 단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읽고 이해를 못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문장, 이제 법지문에서 나온 문장이 요거예요. 채무자가, 잘 들어보세요. 채무자가 자신이 가진 채무를 이행하여 채권자가 가진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변제라 한다. 이 짧은 하나의 문장이에요. 비문학. 애들이 그 문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변제 막 이래요. 왜 이게 자기들이 쓰는 말이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그리고 3등급 이학생들은 채권자, 채무자. 분명히 사람이긴 한데 이게 누가 빌려줬을까? 이거 가지고 고민합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요즘 애들이 진짜로 그래요.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은 더 심해요. 제가 진짜 요즘 답답한 건 뭐냐면 2020학년도부터 이제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은 저는 수학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국어 가르치잖아요. 우리말을 가르쳐요. 웬만한 건 애들이 알아듣는 걸 전제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의 아이들 수업하면서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된다고? 이 정도까지 갔어요, 애들이. 신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코로나 시대 이후의 아이들 학력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 제 친구들 교육청에 많이 있는데 이제 교육청에 있는 친구 입에서 뭐라고나 얘기가 나왔냐면 교육청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예요. 코로나 시대 이후의 아이들의 학력 수준, 특히 올해 수능 본 아이들의 학력 수준, 6.25 이래 최저 학력 수준,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아주 난리가 났대요. 교육청은 애들 학력 수준 높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특성 자체가 읽으려고도 안 하고, 근데 수능 국어는 16페이지 22,000자 이상을 제한 시간 안에 다 읽고 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애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요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이렇게 되죠. 특히 대치동, 목동 수업은 이렇게 돼요. 지문에 대한 장악력과 구조 독해를 중요시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문학 긴 지문이 있다고 해도 정보량이 많아도 차분한 마음으로 지문에 반응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하게 내용을 읽는다. 지문의 내용을 장악해서 머리에 담고 구조화한다. 그리고 한 문제 한 문제를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활용하여 문제를 풀어간다. 이게 되면은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즘 애들이 독해력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올해 과학지문 14번에서 17번 킬러 지문이었는데 1문단부터 정보량이 와르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애들이 어떠냐면 1문단을 읽으면서 오케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건가 봐 이래요. 중심 화제 파악을 해요. 2문단을 읽으면서 1문단을 까먹습니다. 3문단을 읽으면 1, 2문단을 동시에 까먹어요. 끝까지 읽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런 내용이었어 라는 어떤 지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미지가 남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첫 번째 문제 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선택지 1번 딱 보면 기억이 나지 않아.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하죠? 다시 한번 그러면서 막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봐요. 어찌어찌 한 문제 찾아서 풀고. 문제 2번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선택지 1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또 읽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학생들은 알겠지만 1교시를 제대로 시간 안에 끝까지 45문제를 다 풀어내는 학생의 비율은 학교에서 절반이 채 안 돼요. 애들은 막판에 이제 시간이 쫓겨갖고 대강 읽고 풀거나 마지막 지문들 또는 한두 지문을 그냥 내리 한 번으로 찍어버리거나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작년같이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면 올해는 쉬웠지만 작년에 1교시를 수능 시간 안에 제대로 푼 학생들의 비율이 27%밖에 안 됐어요. 수준이 딱 올라가면 70% 이상은 시간 안에도 못 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강요를 하지 않아요. 구조 독해, 지문을 머리로 장악하라. 어차피 못합니다, 얘들은. 요즘 아이들에 맞게 독해하고 문제를 유형별로 풀어내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건 지금 설명해드리면 또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법으로 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뭐 첫 지역이었어. 그냥 다 이래요. 저 대치동이 이제 현우진 선생하고 저하고 쓰는 우전타워 2층 강의실이에요. 여기가 이제 마감이 났었고 목동 여기도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계 제일 큰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중계동에서. 여기 지금 청솔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기로 하면서 여기 청솔학원 공사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더 큰 강의실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강의실은 여기 보면 많이 앉아 있죠. 뭐 300명 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지역은 150명 이상 그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딱 규제하는 그거 이상이. 뭐 이렇게 다 수업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가 너무 많아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감 모의고사, 뭐 간쓸게, 한수 모의고사, 바탕 모의고사, 상상 모의고사 뭐 많아요. 많은데 애들이 특히나 파이널 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컨텐츠를 막 수집을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이것저것 다 갖고 오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컨텐츠를 긁어 모아요. 그거 다 못 풀어요. 그 중에서 자기가 풀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이감 모의고사 하나 풀었다. 나머지를 싹 다 당근마켓에 올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는 교재비를 받아갖고 이것저것 샀어요. 보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팔아가지고 자기 용돈으로 씁니다. 그 뭐 시대 이제 서바이벌 모의고사부터 시작해서 난리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한수 모의고사하고 독점 계약이 돼 있고 이감도 쓰고 이럽니다. 근데 제 컨텐츠를 또 단독으로 또 따로 제작을 합니다. 애들이 풀 수 있는 분량으로. 책을 가지고 애들이 부모님 카드 갖고 다니면서 돈질하라고 다닙니다. 요즘에. 그거 풀지도 않을 거면서. 고3 학부모님들은 잘 보세요. 올해. 애들 책상 위에 어느 정도의 학원 다니면서 어느 정도의 자료가 쌓여가는지. 그리고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다 불태워버리고 싶으실 거예요. 깨끗하거든 이게. 깨끗해요. 분명히 많이 쌓여있으니까 애들은 그거 쌓아놓으면서 그걸 보면서 애들이 뿌듯해합니다. 많어 할 거 많어 막 이래요. 안 해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하게 하는 게 가장 효과는 좋죠. 그다음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강의지만 제가 워낙 이제 직원들과 조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관리는 다 해드릴 거예요. 수업 자체는 일주일에 한 번 뭐 3시간 반 수업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신영균 수업을 보냈더니 우리 애가 국어가 3등급이었는데 1등급이 됐다. 그렇게 되면 전 재벌됩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근데 공통 수업으로 일주일에 한 번 본 수업을 진행하지만 애들마다 약점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애는 읽는 속도가 느려서 시간 안에 못 푸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시간 안에만 끝까지 풀어도 등급 하나 이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걔네들은. 그럼 그런 애들을 위해서는 시간 단축 비법과 관련된 강의. 어떤 애 외국 살다 와서 한자 자체를 아예 모르는 애들은 고전 시가 원문 같은 거 못 읽어요. 그런 애들은 고전 문학 원문 읽는 강의, 본 수업과 별개로 아이들에게 약점에 해당하는 보충 강의가 따로 진행이 돼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강의를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다 수행을 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겨울방학 특강 이런 거 보낼 필요 없어요. 저는 그걸로 따로 특강 개설해서 할 시간도 없고 그걸로 돈 벌 생각도 없어요. 제가 따로 다 촬영을 해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본 강의와 별개로 보충 강의가 또 진행이 됩니다. 선택 과목이 동시에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과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보여드린 적중 내역이 이감 모의고사, 한수 모의고사 내역이 아니에요. 제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요즘 국어 강사들 엄청 게을러요. 왜냐? 요즘 국어 강사들이 하는 역할이 이거예요. 자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감에서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를 공급받아서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애들한테는 카드 결제 받은 다음에 이감 교육에 결제해주는 컨텐츠의 중개인 역할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사람은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30회 이상의 모의고사를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감 모의고사 출제비와 동일한 출제비를 출제위원들한테 지급을 해요. 거기서 아까 적중 내역들이 나온 거거든요. 이 신영균 모의고사가 따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파이널에서는 이감이나 한수 모의고사 이런 걸 또 따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매번 숙제에 대해서는 애들이 이걸 쓰게 돼 있어요. 자아 비판 보고서예요. 나는 문법은 이게 문제예요. 문학은 이게 문제고 독서는 이게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으로 첨삭 쫙 해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잘 공부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첨삭을 다 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적 분석해가지고 방금 모의고사 보여드렸죠? 요게 나갈 거예요. 우리 애는 시는 몇 등, 소설은 몇 등, 비문학 몇 등, 선택 과목 몇 등 이게 나갑니다. 그리고 가장 약한 영역에 대해서는 매월 요게 나가요. A 이름 박힌 문제집이. 너는 이게 약하니까 이번 달이니까 다 풀어와. 이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도에 맞게 매주, 그러니까 복사해서 나눠주는 숙제 이런 게 없습니다. 거의 다 출판물에 준하게 매주 한 권씩 과제가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게 이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런 애들이 제 수업 듣고 잘 된 애들인데 이게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하나 보여드리는 요 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가르친 애 중에서 역대 가르친 애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정가영이라는 친구인데 얘가 이제 대학 붙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재작년 제자예요. 재작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청소년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 근데 이제 몸이 아파서 운동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에서 제 수업을 들은 거죠. 병원에 있으면서 뭐 이렇게 써 있죠. 병원에서 매일 아침 7시부터 새벽까지 17시간, 18시간 공부했다. 수술하고 나와서도 제 어휘책 보고 폐혈증으로 중환자실 들어갔을 때도 제 모의고사 숙제했다. 이렇게 써 있죠. 얘는 수능도 병원에서 봤습니다. 아픈 애들은 병원에서 수능 볼 수 있어요. 병원으로 막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썼죠. 맨날 마약성 진통제 달고 있으면서도 해내고 싶어서 했대요.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하고 뭐 이렇게 했대요. 얘가 원래 국어가 이제 공부를 안 해본 친구였기 때문에 6등급이었어요. 6등급.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8등급은 아시겠죠? 어느 정도인지. 얘는 공부를 안 해본 애인데 6등급이었는데 수능에서 다 맞았어요. 국어를. 그리고 수학은 7등급이었어요. 풀 수가 없으니까 내가 수능 날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영어는 등급만 찍혀 나오죠. 1등급. 그리고 과탐 두 과목이 50, 47. 50점 만점인 거죠. 그리고 한국사 1등급. 전체 합쳐서 한 개 틀린 거죠. 그리고 얘가 서울대 치대, 연대 의대 합격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유명한 세브란스 병원의 외과 교수가 될 거래요. 그래서 연대 6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잘 읽어보고 집에 가서 애 얼굴 한번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랬죠. 애들 공부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우리 애도 선생님한테 보내면 이렇게 되나요? 아니요. 이런 애들은 운동으로 국가대표가 됐던 애들이에요. 기본적인 근성이 다른 거죠. 근성이. 근데 최소한 얘도 이제 이런 말 하죠. 제가 이제 마인드 컨트롤 잘 잡아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원래 올해는 이제 수강생 규모가 저하고 비슷한 선생님이 유대종이라고 또 있어요. 대성에 현장 강의 수강생이 비슷하죠. 저하고 유대종 선생이 있었는데 유대종 선생이 중계에서 시간표를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쏠리니까 학림 시간표가 지난달에 11월 달에 그냥 마감이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개강이 뭐 한 달 이상 남았는데 마감이 됐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수업을 또 하나를 한다라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일단 윈터스쿨에 등록한 친구들은 제 수업을 그냥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 이제 회사와의 어떤 모종의 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강을 이투스에서 하니까. 그래서 목요일 반과 토요일 반에 아마 2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2개를 1년 동안 가는 게 아닙니다. 윈터 기간에만 그렇게 가고 윈터 기간 끝나면 토요일 한 반만 학림학원과 동일한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과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쪽 광고청소학원 이런 이투스 계열의 학원이나 메가 학원 이런 회사 단위의 학원들은 이제 종합반 성격이나 또는 재수생이 다니는 학원 이런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미지 많이 탈피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에서도 저한테 부탁을 해서 학림하고 동일한 수업을 토요일 날 이제 오후에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쪽에 가서 지금 이제 뭐 대기하셔도 돼요. 그쪽에 아마 유평 전까지 자리는 안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대기하시기보다는 이쪽에 와서 수업을 들으셔도 같은 수업입니다. 같은 수업.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저는 이걸 목표로 해서 애들을 가르칩니다. 제가 가르친 애들은 전원 1등급을 맞게 하겠다. 가능할까요? 끄덕끄덕 하시네요. 불가능합니다. 이면 전 재벌된다니까요. 내년에. 이런 일은 없어요. 그냥 요 마인드로 제가 수업을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애들은 이제 뭐 성과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들을 경우에 이제 하나는 약속드릴 수는 있어요. 요즘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한데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물건 하나 살 때도 이 물건을 사면은 이게 그 물건의 값어치를 하는가를 되게 따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학원비가 굉장히 점점점 올라가고 있고 비싸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생각하시겠죠. 최소한 저는 애들이 수강료를 학원에 지급을 하면 그 이상, 그 2배 이상의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다니면 뭐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갔다 이런 일은 없을 거고요. 이제 다른 과목에서 조금 부족해도 국어 점수로 채울 수 있게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